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아침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앞바다의 삼중수소 농도가 기준치 이하라는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정부는 오늘 내일 중으로 전문가들을 현지 사무소로 보내 방류 현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그제 북한이 발사에 실패한 군사 정찰 위성과 관련한 논의에 착수했지만 성과 없이 종료됐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과 중국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일본을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아직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서 필요할 경우 추가 금리 인상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가 상승률 목표치는 2%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에 있는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엿새 연휴가 될 경우 내수 경기 활성화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도 나섰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바다로 쏟아져 나온 지 오늘로 사흘째입니다. 안전한지가 가장 큰 관심인데 어제 원전 앞바다 바닷물의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에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쿄에서 박원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3, 2, 1, 0.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 약 2시간 뒤 도쿄전력은 반경 3km 이내 10곳에서 바닷물을 채취해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지점에서 1리터에 10베크렐을 밑돌아 자체 기준치인 700베크렐에 한참 못 미쳤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放出に伴ってですね、異常な値が出てない、低い値に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は確認できるかと思っております。 일본 수산청도 오염수 방류 이후 잡은 생선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연구기관에 의뢰했습니다. 可能な限り毎日魚の分析を続けましてデータに厚みを持たせてですね消費者の皆さんにも安心してもらえるようなデータにし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방류가 시작된 이후 도쿄전력은 물론이고 일본 각 정부 조직, 기관마다 삼중수소 농도 측정에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 입장에선 소문 피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방류 계획이 더 확대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3월 말까지 계획된 방류량은 3만 톤, 대형 탱크 30기 분량입니다. 하지만 빗물과 지하수 유입으로 오염수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방류는 30기가 아니라 10기 분량만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이면 애초 목표로 잡았던 30년보다 방류 기간이 훨씬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량을 점점 더 늘려나가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이렇게 모든 데이터가 일본 쪽에서 나오다 보니 제대로 측정되고 관리되는 건지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가 후쿠시마 현지에 우리 쪽 전문가를 상주시켜야 한다고 요구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방류 사흘째지만 아직 전문가 파견 시점과 점검 대상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정인 기자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공개하고 있는 일본 오염수 방류 안전성 자료입니다. 해수 유입량과 희석된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 등 6가지 측정 자료가 실시간 공개됩니다. 모두 초록색, 기준치를 만족한다고 표시돼 있지만 데이터를 제공한 건 일본 도쿄전력입니다. An analysis of the diluted ALPS treated water is conducted daily by TEPCO and the data is posted here. 정부는 실제 안전 기준이 지켜지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해 우리 측 전문가 1명 상주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파견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파견 주기도 처음엔 거의 매일 방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2주에 한 번으로 조정됐습니다. 문제는 우리 측 전문가의 구체적인 검증 활동 내용이 전혀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를 파견하기로 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아직까지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누가 언제 얼마 동안 머물며 무엇을 점검할지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주고받고 또 갔을 때는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활동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좀 디테일하게 추가 실무를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하겠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협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면서 이렇게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서 자료를 공유하는 것이 지금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협조 체계가 없으면 그냥 설명만 듣고 주는 자료만 가지고 돌아오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부는 주말 중에는 우리 측 전문가가 출발할 수 있도록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염수라는 용어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수산물 소비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앞서 정치권에서 벌어졌던 논쟁이 또다시 가열되는 분위기입니다. 김보담 기자가 보도합니다. 논란에 다시 불을 붙인 건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의 발언입니다. 오염수라는 표현 때문에 오히려 소비가 줄어드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용어 정리도 한번 정무적인 차원에서 정부에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을 직접적으로 듣고 왔습니다. 공식 용어는 여전히 오염수라면서도 상황에 따라 표현을 달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일부 열어둔 겁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방류 첫날 오염수에 이런 수식어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과학적 처리와 검증을 거쳐 방류하는 오염수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일본 정부는 방사성 물질이 제거됐다며 공식 용어로 처리수를 쓰고 있습니다. 이후 여권 일각에서 오염 처리수를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고 야권이 반발하며 한 차례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단 처리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오염 처리수라고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일본 입장에 맞장구를 치고 오염수라는 공식 용어로 바꾸겠다고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시민들 사이에서도 엇갈린 의견이 나옵니다. 처리수가 맞는 것 같아요. 처리한 거를 여기서 체크를 하잖아요. 오염수 표기가 맞지 않나. 제가 보기에는 처리수는 안심을 주기 위한 그런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중국 정부는 핵 오염수로 부릅니다. 반면 오염수 방류가 국제 안전 기준에 맞는다고 평가한 미국과 유럽연합은 처리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미국 언론 중 일부는 정부 공식 용어 대신 처리된 폐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미국 물가 상승률이 아직 높은 수준이라며 금리를 더 올릴 준비가 돼 있다고 했습니다. 2%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변경할 계획도 없음을 분명히 했는데 다만 추가 긴축은 매우 신중하게 진행될 거라고 했습니다. 뉴욕에서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혹시나 했지만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이번 잭슨홀 연설에서도 추가 긴축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정점은 지났다지만 미국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필요하다면 금리를 더 올릴 거라고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연준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인 2%를 변경할 계획도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제 물가 상승률 2% 시대는 힘들다며 3% 정도로 올려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확실히 선을 그은 겁니다. It remains too high. We are prepared to raise rates further if appropriate and intend to hold policy at a restrictive level until we are confident that inflation is moving sustainably down toward our objective. 그러면서 미국 경제가 추세를 넘어 좋아지고 있다며 계속 이렇다면 물가를 끌어내리기 위한 추가 긴축은 불가피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1년 반 넘게 이어지고 있는 연준의 강력 긴축에도 미국 경제가 끄떡없는 상황을 설명한 건데 미국의 3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 전망치는 5.9%에 이릅니다. Additional evidence of persistently above trend growth could put further progress on inflation at risk and could warrant further tightening of monetary policy. 다만 추가 긴축은 경제 지표에 따라 더욱 신중하게 결정될 거라면서 이른바 강경 매파 발언과는 한 발짝 거리를 두며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이걸 반영하면서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모두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적정 금리 수준을 말하기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도 거듭 강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은 어떻게 해서든 2%로 끌어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는 역시 어느 누구도 예측하기 힘듭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중부 내륙 곳곳과 남부지방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주말인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 3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영남과 남해안, 제주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내륙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서 가시거리가 100m 안팎까지 좁혀져 있습니다. 이동하실 때 앞차와의 간격 넉넉하게 두셔야겠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안개가 걷히고 나면 전국의 하늘 표정 대체로 맑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조금 낮아서 선선한데요. 서울이 23.6도, 광주 20.7도, 안동은 19.7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더 높겠습니다. 서울 31도, 강릉 29도, 광주와 대구, 부산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릴 텐데요.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달 추석 연휴가 엿새로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내수 경기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면서 정부가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평일인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시 공휴일 지정이 검토되는 10월 2일은 이른바 낀 평일입니다. 나흘간의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평일로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 6일 연속 휴무일이 만들어집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당이 임시 공휴일 지정을 건의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지는 휴일, 국내 관광 활성화 등으로 소비가 늘어나 내수 경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당정의 기대입니다. 길게 되면서 가족들이랑 같이 보낼 수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해외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근처라도 놀러 가보려고. 길게 6일 동안 쉴 수 있게 되어서 더 좋을 것 같고, 네, 나라 이제 경제도 원활하게 더 돌아갈 수 있고. 임시 공휴일은 법정 휴일이 아니어서 민간 기업은 회사가 쉴지를 결정합니다. 지난 2017년에도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최장 열흘 연휴가 만들어졌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당시 경제단체들 자체 조사를 보면 대기업은 88%가 10일간 쉰다고 한 반면 중소기업의 휴일은 평균 7.6일로 사실상 임시 공휴일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내수 경기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이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합니다. 당정은 이 같은 문제를 포함해 임시 공휴일 효과를 살릴 수 있는 종합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10월 2일 임시 공휴일 지정 방침이 정해지면 다음 달 초쯤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될 걸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어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정식 임명됐습니다. 이로써 6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상임위원들의 후속 인선이 늦어지면서 당분간 파행 운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박효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정식 임명했습니다. 국회는 자녀 학교폭력 의혹과 이른바 언론장악 논란 등에 따른 여야 의견 차이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언론 정책 전반의 이해도가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편향된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적임자입니다. 수많은 의혹에 대한 최소한의 해소도 없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일방적으로 임명한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거부합니다. 방통위는 당분간 이동관 이상인 2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지난 3월 최민희 전 의원이 국회 추천을 받았지만 윤 대통령은 적격성을 문제 삼으며 임명을 5개월째 미루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민희 의원 임명 때까지 후임을 추천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퇴임한 김의제, 김현 두 상임위원회 후임 추천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검토하고 있지만 최 전 의원 임명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야권이 이 전 사장 추천을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6기 방통위는 민영화 등 공영방송 재편,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KBS와 MBC 등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만으로도 회의 개최와 안건 의결이 가능해 다른 상임위원 인선 마무리 전이라도 빠르게 주요 안건을 처리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한편 언론단체들은 언론 탄압 장악의 주동자가 방송 공공성을 위해 만들어진 방통위 수장이 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잼버리 사태 관련 현안 질의가 예정됐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 회의가 여당 의원들과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불참으로 파행됐습니다.
김 장관이 국회 대기 중이란 소식에 야당 의원들이 찾으러 나서면서 장관 추격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야당이 입수한 여성가족부의 답변 자료. 국회 현안 질의를 앞두고 작성된 겁니다. 잼버리를 집행할 책임은 전라북도와 조직위 사무국에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사무총장을 지휘할 책임이 있는 조직위원장, 즉 여가부 장관은 구체적인 업무 과정과 성시 집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총괄 책임이 있는 주무부처였습니다. 전라북도와 조직위 사무국에 있다고 유체이탈화법을 쓰고 있습니다. 김현숙 장관은 정작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출석 대상에 대한 여야 합의 실패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이 국회에 있으면서 회의장에는 불참했다며 찾아 나서기도 했습니다. 아니 화장실로 도망가요? 여가부 장관 어디 있어요? 아니 국회 어디 있어요? 갑시다. 어디 화장실로 도망가요? 상임위가 열렸는데도 장관이 참석 의무를 어겼다고 반발했습니다. 오늘의 자리는 잼버리 사태의 의혹을 검증하고 규명할 수 있는 국회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국민들은 상당히 실망하셨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통령실 경호처장 출석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파행을 의도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현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어제서야 뜬금없이 출석 요구 대상자 1순위로 올려놓았습니다. 누가 봐도 터무니없는 주장이고 정치 공세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의사 일정을 다시 잡고 김 장관 출석을 재차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등산로 살인 사건의 피해자 최윤종이 범행 8일 만에 어제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얼굴을 가리지 않고 그대로 드러낸 최윤종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는데 경찰은 계획 범행이라고 봤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이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등산로 살인 피의자 최윤종. 신상 공개 뒤 처음으로 얼굴을 드러냈는데 취재진을 보자마자 미묘한 탄식을 내뱉습니다. 범행 8일 만에 검찰로 넘겨지면서 최윤종은 우발적인 일이었다 주장했습니다. 범행 왜 저질렀습니까? 피해자 결국 사망했는데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경찰이 파악한 정황은 다릅니다. 4달 전 둔기를 산 점, 범행 전 살인, 강간 기사를 보고 포털 사이트에 둔기와 공연 음란죄 등을 검색한 점 등은 명확한 계획 범행의 증거란 겁니다. 특히 경찰 조사 끝에 최윤종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자백하면서 살인의 고의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최윤종에 적용된 혐의는 강간살인.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돼 현행법상 가장 처벌이 무거운 죄명 중 하나입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검사 4명을 투입해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어제 첫 검찰 면담에서 최윤종은 폭력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태도를 보이진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조리 있게 설명을 하지 못했고 상대의 기분이나 감정을 잘 알아차리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범행 계획 정황 등으로 비춰 우울증이나 인지 능력으로 감경받을 만한 상태는 아니다라면서 가석방을 차단하기 위해 사형 선고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출근길에 피해가 발생한 만큼 공무상 재해 신청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큰 불이 나 일하던 외주 업체 직원 1명이 숨졌습니다. 내부에 폐유 등이 저장돼 있어 강한 불길과 연기가 이어졌고 주변 고속도로는 한때 큰 정체를 빚었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검은 연기가 퍼집니다. 어떡해, 어머, 어떡해. 폭발 소리도 연이어 터집니다. 다급한 소방대원들의 목소리. 헬기는 쉴 새 없이 물을 뿌리지만 하늘을 뒤덮은 연기는 사그라들 줄 모릅니다. 오전 11시쯤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시작된 불은 8시간 만에야 완진됐습니다. 수시로 이제 뻥 하면서 뭐 기름통이 폭발하는 것처럼 폭발음이 들릴 때마다 이제 불이 이제 팡팡 올라오고 무슨 진짜 뭐 연기 이제 뭐 화산 폭발하듯이. 소방당국은 폐유를 저장하는 탱크를 수리하는 도중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빨간 탱크에는 폐유가 들어있는데요. 이 탱크들 중 하나에서 시작된 불이 옆 건물들로 퍼지면서 지금은 이렇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모두 불에 탔습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던 11명 중 10명은 곧바로 대피했지만 빠져나오지 못한 외주업체 소속 50대 남성은 숨졌습니다. 안타깝게 사망하신 분은 가운데 탱크에서 게이지 교체 작업을 하던 중에 급작스러운 화재로 인해 가지고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큰 연기가 인근으로 번지면서 서해안 고속도로 일부 구간도 한때 통제되고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 정밀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에서 사람을 살해하겠다고 허위 신고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북부지검 강력범죄 전담부는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3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8일 밤 9시 10분쯤 청량리역 인근에서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겠다며 허위로 112 신고를 해 경찰관과 소방대원 60여 명을 출동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외로워서 관심을 받고 싶었다. 경찰관이 얼마나 빨리 출동하는지 실험해 봤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새벽 1시 25분 경북 김천시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진앙은 경북 김천시 남쪽 18km 지역이며 상세 주소는 경북 김천시 조마면 대방리, 진원의 깊이는 9km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경북 지역에 진도 3의 흔들림이 전달됐습니다. 진도 3의 진동은 실내, 특히 고층 건물에 있는 사람이 현저하게 느끼며 정지해 있는 차가 약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연결해 주말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미 많은 분들이 휴가를 다녀오셨겠지만 휴가지가 많이 붐빌 때를 피해 느지막이 놀러가는 분들도 계시죠. 이번 주말 고속도로 상황 지난주와 비슷한 수준이 예상되면서 다소 혼잡하겠는데요. 특히 연일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강원권으로 가는 노선 위주로 밀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정체 구간이 거의 없지만 일부 내륙 지역 곳곳으로는 이렇게나 안개가 짙습니다. 안개등과 비상등 활용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52번 고속도로는 원주 방향으로 초월 일대 짧은 정체가 시작됐고요.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역시 경기권인 용인주반에서 속도가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다행히 강원권인 원주 부근 통과는 괜찮습니다. 60번 서울 양양선 역시 지금은 막히는 구간이 없어서 남양주에서 양양까지 1시간 50분 정도면 충분하고요. 1번 경부선 부산 쪽도 아직까지는 소통 상태 원활합니다. 안전띠 잘 매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8월의 마지막 주말인 오늘 중부 내륙 지역과 남부 지방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낮 기온이 서울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후텁지근하겠는데요. 오늘 전국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 일요일인 내일은 영남과 남해안 지역, 제주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내륙 곳곳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세종의 가시거리가 110m, 영암도 120m에 머물러 있고요. 음성과 남원, 해남도 가시거리가 200m가 채 되지 않습니다. 앞차와의 간격 넉넉하게 두시고요. 안개등도 잘 활용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안개는 걷히고 오늘 전국의 하늘 표정은 맑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조금 낮아서 선선한 곳이 많은데요. 춘천의 기온이 21.2도, 전주 20.6도, 안동은 19.7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높아서 조금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춘천과 원주의 기온 30도, 청주와 대전 32도까지 오르겠고요. 부산과 광주도 32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내일은 영남 지역과 남해안 지역, 제주에 비 소식이 있고요. 다음 주 초에는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의 양이 꽤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오염수 방류로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면서 유통하는 행위까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중국 측에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수산물 업계의 피해가 일본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후쿠시마 현지에서 지종익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차로 16시간이 걸리는 일본 남부 규슈의 한 어시장. 먼 거리만큼 아직 활기를 띠는 모습이지만 이곳에도 여파가 들이닥쳤습니다.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금지 조치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もう日本からはもう無理っていうことですよね、全面的に。4割ぐらいやっぱ上がってましたから、今真っ白です頭が。 어패류 중국 수출이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홋카이도 수산업계에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こんなって何年も続くなったら保証願ったら本当に潰れてしまうから中国の折り合いつけでこっち輸出できるような格好を取ってもらいたい. 중국의 압박에 후쿠시마 어민들의 근심도 더 깊어졌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계속되는 한 후쿠시마 수산물의 판로는 더 줄어들고 가격도 떨어질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空渉で必ず下がる。内閣とか日本の農林水産水産課とかなんかがしっかりとこれからやってもらわないと大変なことにな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う. 중국은 전면 수입 금지에서 더 나아가 일본산 수산물의 가공식품 구매와 음식 제조, 온라인 판매 행위까지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일본은 총리에 이어 관련 부처 수장들까지 가세해 과학적 근거를 따르라고 중국 측에 요구했습니다. 科学的根拠に基づいて専門家同士がしっかりと議論を行っていくよう中国政府に強く働きかけてまいります. 방류로 인한 일본의 피해는 예상보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방류를 더 이상 후쿠시마나 업 관계자들만의 문제로 치부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후쿠시마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이번 오염수 방류 소식에 수산물을 다루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또 매출도 급감하면서 아예 업종을 바꾸거나 폐업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창원 최대 번화가에서 20년 넘게 영업해온 참치 전문점입니다. 올해 초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예고하면서 매출이 지난해 대비 30% 이상 줄었습니다. 유통업체를 통해 방사능 측정 검사 결과치를 수시로 확인하고 일본산 참치를 쓰지 않는다고 홍보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이달 말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막 애를 썼는데 자꾸 대출이 늘어나니까 더 이상 대출 늘리기는 싫어가지고 그래서 그만두는 거예요. 주방장 특선요리 식당을 운영하는 25년 경력의 권택수 씨.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뒤 일식 판매 공간을 대폭 줄였습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공간을 삼계탕 등 한식을 파는 데 쓰고 있습니다. 고깃집으로 바꿔야 되나 아니면 지금 그냥 국밥집을 해야 되나 일식을 그만두고 또 예약도 지금 이제 거의 캔슬 나는 분위기고. 소상공인 단체는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서 수산 요식업자 가운데 업종 변경을 고민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고 전합니다. 이 때문에 지속적인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에 더해 장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저리 대출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대출을 해갖고 2년 거치에 8년 상한 소상공인들도 돈을 갚기가 쉬워요. 그 대신 좀 축소시켜갖고.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위축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경기도 등 일부 자치단체는 소상공인 융자와 업종 전환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국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지자체마다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늘려서 안전성을 빠르게 알리겠다고 발표했죠. 관건은 얼마나 빠른 속도로 검사할 수 있느냐는 건데 현실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나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업을 마친 어선들이 제주항으로 들어온 이른 새벽. 방사능 검사 시료 채취 요원이 갓 잡아온 생선을 수거합니다. 이 시료는 4km 정도 떨어진 검사기관으로 옮겨집니다. 시료 채취부터 방사능 검사, 결과 통보까지 걸린 시간은 1시간 20분 남짓. 하지만 이런 신속한 검사가 제주 전역에서 가능한 건 아닙니다. 제주 지역 방사능 검사기관은 제주해양수산연구원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2곳뿐, 모두 제주시에 있습니다. 제주 남부의 서귀포 수협은 매일 새벽 53km 거리를, 서부와 동부 지역 수협은 최대 30km 거리를 가야 합니다. 어선들은 방사능 검사를 위해 그만큼 항구 복귀를 서둘러야 합니다. 경매 시간이 늦어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 수산물에 대한 신선도에 따른 가격 부분에서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일본 후쿠시마현은 어떻게 할까?
원전 사고 뒤인 2013년부터 방사능 검사를 시작해 지금은 조합 위판장 안에 검사 장비를 갖췄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검사기관까지 가지 않아 그만큼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한 대 추가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설치 장소는 지금 현재 여러 장소를 지금 검토 중이고 최적의 장소를 지금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자체마다 방사능 검사 확대를 강조하고 있지만 강원도의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대 6시간이 걸리는 게 현실. 이 어획한 수산물을 유통하기에 앞서 모든 방사능 검사를 마치기 위해선 검사 거점과 장비 확충이 성결돼야 합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손님들의 발길이 아예 끊길까 일본산 수산물은 쓰지 않겠다는 상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 수산물이나 또 다른 나라 산으로 서둘러 바꾸고 있는데요.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박진수 기자입니다. 일본산 참치를 쓰지 않는다는 간판을 세운 횟집. 유럽에서 잡은 재료만 사용한다고 강조합니다. 10군데가 있어요. 대표님이 다 10개 지점에 다 해놨는 거라서. 이 식당도 주요 식재료이던 일본산 고등어나 조개를 들여오지 않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선이 얼마만큼 안 나갈는지는 모르겠지만 타격이 있으면 일본산은 안 판다는 그 쪽지라도 붙여놔야 또 될 것도 같아요. 원전 사고 이후 13년째 일본에서 잡힌 수산물을 팔지 않고 있는 대형마트도 손님이 줄까 봐 이런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붙여놨습니다. 국내산을 그러죠. 일본산을 빼면 네. 조금 더 안심하고 살 수 있어요. 그렇죠. 빼면은. 수산시장 상인들은 국산 수산물로 서둘러 바꾸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일본산 가리비 안 갖다 팔고 국산을 갖다 팔아야지. 하지만 도미나 멍게, 가리비와 같이 수입 수산물 가운데 일본산이 대부분인 어패류는 대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붙여놓으면 좀 안 나으려나요? 일본산 수산물 기피 현상이 더 심해질 기미를 보이는 데다 우리 수산물 소비도 위축될 우려가 나오면서 다음 주 정부는 주요 민간 급식 공급업체를 만나 수산물 소비 확대 방안을 논의합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정치권에선 여야가 국회 밖에서 여론전을 이어갔는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괴담에 맞서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를 멈추라며 대규모 도심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국회에선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 광고가 논란이 됐습니다. 이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현실이 되자 국민의힘은 우리 수산물을 지키겠다며 수산 현장을 잇따라 찾았습니다. 수입 수산물 검사와 유통 과정도 살펴보고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야당의 행태는 수산물 불매 운동과 다름없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우리 수산물에 방사능 색칠을 해서 어민과 수산업 종사들의 생계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이런 반국가적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즉각 중단하라. 민주당은 일본의 범죄 행위를 반드시 막고 어민들의 생계를 지켜야 한다며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정부를 향해선 일본의 환경 범죄를 방조한 공동 정범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본의 이 범죄 행위를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정부가 할 일이고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들이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부가 예산을 들여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 홍보 광고를 내보낸 것을 두고는 국회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유튜브 하나 제작하는데 무슨 돈이 10억이 들었을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 결과입니다.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사실관계, 팩트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시급히 10억을 사용하게 된 거 아닙니까?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진실을 알리고자 정책을 홍보하는 건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CJ그룹이 부실한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을 전해드렸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될 수 있는 CJ 등 대기업의 편법 지원 사례들을 이미 5년 전 금감원으로부터 통보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조사는 없었습니다. 김청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으로 2018년부터 수사를 받아온 조현준 효성 회장. CJ가 그랬던 것처럼 TRS라는 금융 상품을 이용한 일종의 편법 지원이었는데 지난해 최종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효성 사례 이후 당시 금감원은 TRS 문제 전수 분석에 나섭니다. 최근에 이제 TRS를 통한 대주주 간 부당 이득 거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할 예정입니다. 당시 금감원이 비공개로 공정위에 전달한 문건입니다. 앞서 보도한 CJ 사례를 포함해 SK와 LS, 두산 등 9개 대기업이 체결한 16건의 TRS 거래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포착됐습니다. 대부분 계열사가 TRS 계약 전 완전 자본 잠식 상태거나 부채 비율이 2000%를 넘는 등 심각한 부실 상태였습니다. 부실한 계열사들이 퇴출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지원을 해가지고 살려놓게 되면 다른 중견 중소기업, 다른 대기업들이 성장하는 길들을 막게 되는 것이고. 하지만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통보받고도 검토만 했을 뿐 현장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KBS가 확보한 공정위 문건에 따르면 이미 흡수 합병이 됐거나 지원 의도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겁니다. 회사가 없어져 버린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것도 입증이 안 되거든요. 조사를 못 나가요. 행정력이 한정이 되어 있고. 하지만 기관 통보를 받은 건을 조사가 까다롭다는 이유로 아예 조사를 하지 않은 건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부당 지원 행위는 사실 굉장히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적극적으로 신고하진 않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먼저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는 게 가장 핵심일 것 같아요. 해당 검토 이후 이번 시민단체의 신고까지는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정부가 최근 교권 보호 종합 대책까지 내놨지만 학부모들이 수업을 도청해 공유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교사들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초 사망 교사의 49제인 다음 달 4일 교사들은 집단 행동을 예고했는데 정부는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소연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교사들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한 교사가 다른 교사에게 하소연한 문자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1학년 학부모들이 자녀 휴대전화에 위치 추적과 녹음 기능이 있는 앱을 깔아 수업을 도청하고 녹음 내용을 공유한 뒤 교사욕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게시글 이후 나도 비슷한 피해를 경험했다는 주장이 교원단체에 쏟아졌습니다. 사례가 120건이 넘고 있거든요. 불법적인 녹음이 진행되면서 교육 행위에 대한 무언의 강제를 받고 있다고. 일선 교사들은 서희초 사망교사의 49제인 다음 달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이름 짓고 단체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휴가를 내고 모이자는 건데 재량 휴업일을 추진 중인 학교도 수백 곳에 이릅니다. 추모의 의미도 진짜 있는 거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좀 해달라는 선생님들 의지가 모인 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육청 입장은 엇갈립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애도의 마음으로 모인 교사들을 보호하겠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반면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49제 추모가 마련된다 그러는데 그걸 위해서 학교 수업을 다 멈춘다? 설득력이 있나요? 교육부는 목적도 방법도 정당하지 않다며 법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의 책임자인 교육감이 학생들의 교육을 외면하는 불법적 집단 행동을 지지하고 조장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학교 현장에 혼란이 불가피한 가운데 교사들은 오늘 오후 교권 보호를 요구하는 6차 도심 집회를 국회 앞에서 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해병대 최상병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국방부가 관련자 혐의를 빼고 경찰에 이첩하라며 외압을 가한 건 아닌지 따져 물었고, 국민의힘은 안타까운 사고지만 군의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거라며 국방부를 옹호했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상병 사건 이후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최상병 유가족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축소 의혹 등 여러 의혹은 전면 부인했지만 안보실과의 통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사령관님은 안보실로부터 몇 번 이 의혹과 관련해서 통화를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했죠?
안보실 2차장이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관련 경과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민주당은 유재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향해서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관련자 혐의를 빼고 경찰에 서류를 넘기라고 지시했는지를 캐물었습니다. 빼고 일반 서류처럼 넘기면 되지 않겠냐라는 말을 비슷하게라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사건의 혐의를 빼고 사실관계만 정리해서 이첩할 수 있다는 말이 최초부터 제가 드린 이첩의 방법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는 정상적인 명령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이긴 하지만 군에 과도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며 적극 엄호했습니다. 그 안타깝지만은 그 손잡고 가다가 이제 웅덩이가 푹 빠져서 안타까운 죽음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8명이나 다 처리할 만큼 어마어마한 군의 과오나 일이 그겁니까?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경찰에서 다시 수사를 하게 되는 만큼 은폐될 일이 아니라면서 외압 의혹 등을 부인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군 검찰이 계속 수사할지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는데요.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왔지만 과반을 차지하지는 못해서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명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의 요청으로 첫 회의를 개최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군 검찰이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지 등에 대해 심의한 결과 아무런 의견도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군 검찰과 박 전 수사단장 측의 의견을 듣고 심의를 한 뒤 표결했지만 과반수를 차지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전체 위원 12명 가운데 위원장과 불참자 1명을 제외한 10명이 표결에 참석했는데 수사 중단 5명, 수사 계속 4명, 기권 1명이었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이의 제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의에 불참한 위원 1명이 출석한 상태에서 재표결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안과 새로운 수심위를 구성해 어떤 결론이라도 내달라고 요구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향후 군 검찰 수사가 이뤄진 이후 기소 여부 등에 대해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수사를 한다면 향후 기소 여부에 대해서도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신청을 할 생각입니다. 수사심의위 심의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군 검찰은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오늘 아침 5시 30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공단 안에 있는 인테리어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불길이 커지며 소방차 22대가 출동해 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을 마친 뒤 정확한 화재 원인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스포츠 브리핑입니다. 지난 시즌 여자 프로농구 챔피언 우리은행에는 2000년생 동갑내기 절친이 있는데요. MZ세대답게 화끈하게 놀고 뜨겁게 농구하겠다며 새 시즌을 준비 중인 박지연 선수와 오승인 선수를 허솔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오승인의 중거리 슛에 박지연이 제일 먼저 손을 맞잡아주고 오승인의 정확한 패스는 박지연의 골밑슛으로 이어집니다. 코트 위에서 빛났던 우리은행 2000년생 MZ세대의 호흡. 코트 밖에서도 찰떡궁합입니다. 야간 훈련에 지칠 땐 흥겨운 춤을, 비시즌 여행길에서는 미니 콘서트가 펼쳐집니다. 가만히 있다가도 뭔가 노래 하나 틀거나 뭐 마음 맞으면은 갑자기 이제 팡 터지고 사실 MBTI도 똑같거든요. 활발한 성격에 친화력까지 좋은 동갑내기 절친이지만 지금까지 함께 뛴 경기는 많지 않습니다. 오승인이 무릎 수술과 재활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고 박지연이 활약한 우승도 벤치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땀 같이 흘리면서 좀 뭔가 이뤄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계속 했는데 좋고 행복하고 이랬지만 앞으로 이제 다음 시즌에는 이제 동기부여가 좀 많이. 재활을 마친 오승인은 우리은행의 수비와 높이를 보강할 히든 카드로 꼽히고 있는데 박지연과의 호흡도 기대됩니다. 승인이도 같이 이제 들어오면은 하나로 뭉쳐서 좀 부상 없이 최대한의 좋은 성적을 만들면 정말 최고의 목표를 이루는 거지 않을까. 넘치는 흥으로 2년 연속 우승에 도전하겠다는 우리은행의 박지연과 오승인.
오늘 개막하는 박신자컵 대회부터 예열을 시작합니다. KBS 뉴스 허솔지입니다. 5강 싸움의 한창인 프로야구 두산이 SSG를 꺾고 4연승을 달렸습니다. 두산 타선은 베테랑 투수인 SSG 선발 김광현 선수를 4이닝 만에 강판시켰습니다. 경기 주요 장면 함께 보시죠. 1회 말 2루수 정면 2루 거쳐 1루에서 아웃입니다. 더블 플레이. 그 사이 3루 주자 김태근이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스코어 1대0. 걷어냅니다. 3루수의 키를 넘깁니다. 3루 주자 홈으로 득점. 김태근의 1타점 적시타. 끌어당기면서 왼쪽 떨어집니다. 양석환의 적시타. 스코어 3대0 두산 베어스. 잘 맞았습니다. 좌중간에 떨어집니다. 2루 주자 3루 통과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스코어 4대0. 밀어냅니다. 허경민의 타구 우중간 뚫어냅니다. 허경민의 2타점 적시타. 멀리 도망가는 두산 베어스. 스코어 6대0. 걷어냅니다. 유격수의 키를 넘어 떨어집니다. 3루 주자를 홈으로 안내하는 박계범의 적시타. 라인 드라이브 오른쪽 페어볼. 3루 주자 2루 주자 모두 홈으로 들어옵니다. 스코어 10대0을 완성하는 두산 베어스. 깎여 맞았고 1루수 2루수. 오늘 경기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잡아냅니다. 최종 점수 10대1. 9점 차. 오늘날 이 거리에 20대 남자가 트럭을 몰고 나타나 행인 몇 명을 친 뒤 차에서 내려 흉기로 길 가던 사람들을 7명이 숨졌고 1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한 장애인 시설에 20대 전직 직원이 침입해 입소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또 지적장애인 등 모두 19명이 숨졌습니다. 방금 보신 뉴스들은 일본에서 일어난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들입니다. 우리에겐 과거 묻지마 살인으로 더 익숙했던 사건들이죠. 일본에서는 1980년대부터 한 해 평균 6, 7건씩 비슷한 사건이 꾸준히 발생했는데요. 1981년부터 일본은 이 범죄를 도리마 범죄라 규정했습니다. 도리마는 길거리의 악마라는 뜻으로 사람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확실한 동기 없이 지나가는 불특정한 사람에게 흉기 등으로 살상 위험을 가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많게는 1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 실제 몇 차례 사형 집행이 이뤄지기도 했는데요. 이런 엄벌에도 범죄가 줄어들진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 잠재적 가해자 중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범죄의 동기가 사람을 죽이고 나도 사형당하고 싶다. 내지는 사람을 죽이고 교도소에서 살고 싶다. 굉장히 자포자기 상태에서 이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강력한 처벌을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별로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특히 이 사건 뒤 일본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앞에서도 보여드렸던 2008년 아키하바라 사건입니다. 아키하바라 사건은 당시 25세였던 가토 토모히로가 도쿄 번화가인 아키하바라대로에 2톤 트럭을 몰고 와 보행자를 들이받고 차에서 내린 뒤 흉기를 휘둘러 총 17명의 사상자가 나온 사건인데요. 모방범죄도 연달아 2008년 그 해에만 총 14건의 유사범죄가 발생하기도 했죠. 일본에서 이런 사건이 없었냐면 그건 아니었어요. 이게 2008년도에 아키하바라 사건이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이 젊은 청년을 위한 범죄였다는 거죠.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이면에 사회적 문제가 어떤 것이 있냐를 좀 진단해보자. 자료를 수집하고 범죄자들을 면담하고 심리 검사를 하고 분석을 했던 거죠. 실제로 2000년부터 2010년 사이 무차별 흉기 난동을 저지른 52명 중 대부분이 20, 30대였는데요. 일본 법무종합연구소는 이들의 범행 동기를 파악해 분류했습니다. 자기 처지에 대한 불만, 특정한 사람에 대한 불만, 자살, 사형을 원하는 경우, 감옥으로 도피를 원하는 경우, 살인에 대한 관심, 욕구를 채우기 위해. 이렇게 5가지 유형이었죠. 불만이나 욕구를 갖게 된 원인은 제각각이었지만 연구 과정에서 드러난 공통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상당수가 과거에부터 쭉 축적되어 왔던 그런 원한과 분노의 감정이 있었어요. 분노하고 원한의 감정이 굉장히 오랫동안 쌓여 있으면서 고립되어 있는 이 청년들이 어떤 류의 청년들인가를 조사해보니 히키코모리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를 했던 겁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비뚤어진 사고들 이렇게 교화시키고 바꿔주는 노력들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이
갖게 됐고요. 일본은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제 전반의 호황기였던 버블 경제 시기를 겪었는데요. 1991년부터 버블 경제가 끝나면서 잃어버린 30년이라 불리는 장기 침체가 이어졌고 이때부터 취업난 등으로 나타난 히키코모리가 사회적 문제가 됐습니다. 빈곤하고 고립된 청년 모두가 범죄 위험군인 것은 아니지만 당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 중 상당수가 빈곤과 고립 때문에 불안정한 상황이었고 1990년대 후반부터 이미 히키코모리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기도 했었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하자는 논의가 나온 겁니다. 일본은 이 문제를 돌파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일본이 지자체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고립 청년들을 지역사회로 끌어내서 상담을 제공하고 구직까지 연결시키는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정책들을 거쳐서 현재 지자체에서는 히키코모리 서포트 네트 등 전화,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거나 직접 방문 상담을 하는 기구를 운영 중이고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을 통해 청년의 직업적 자립을 위한 지원도 펼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까지 겹치자 고독 고립 대책실을 출범시켜 담당 장관을 임명하기도 했다고 해요. 이외에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인도에 차량이 돌진하지 못하도록 볼라드라고 하는 기둥을 설치하고 2009년부터 총포도관법을 개정해 칼날 길이가 5.5cm 이상인 나이프 등 양날형 검소지를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여전히 일본에서는 한 해 평균 6-7건의 무차별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려는 노력들이 구체적으로 시행이 되었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증가하지는 않고 억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완전히 사라진 것 같지는 않고요. 최근에도 유사한 사건들이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을 해야 예방을 할 수 있는 문제들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일어난 무차별 흉기난동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사법 입원제 등 여러 정책을 논의 중인데요. 강한 처벌 외에도 많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이들 중에 이제 상당수는 전과자가 많아요. 오염군 범죄자를 좀 가려내서 특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정신질환을 갖고 있다고 해서 다 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니지만 정신질환을 갖고 있으면서 반사회적인 사고, 누구를 살해하겠다는 사고를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죠.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법령 실행 단계 이전에 빨리 발굴이 되고 관리가 돼야겠죠. 지역사회 내 사회 안전망들을 확충해서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고립감을 해소시켜주고 사회적인 공동체로 편입시키려고 하는 것, 직업 연계, 구직 연계, 상담 활동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말인 오늘 늦더위가 이어집니다. 중부 내륙 지역과 남부 지방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한낮의 서울 기온은 31도로 어제보다 높겠고요. 전국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많이 끼겠고 영남과 남해안, 제주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낮 기온은 30도 예상됩니다. 지금 내륙 지역에는 안개가 지게 끼어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세종과 영암, 음성과 남원, 해남의 가시거리가 100m 안팎까지 좁혀져 있습니다. 운전하실 때 앞차와의 간격 넉넉하게 두셔야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전국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요.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해 자외선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3도가량 기온이 낮습니다. 춘천의 기온이 21.2도, 대전 20.5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이 31도, 대전과 광주, 전주와 부산 모두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앞바다의 삼중수소 농도가 기준치 이하라는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정부는 오늘 내일 중으로 전문가들을 현지 사무소로 보내 방류 현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그제 북한이 발사에 실패한 군사 정찰 위성과 관련한 논의에 착수했지만 성과 없이 종료됐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과 중국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일본을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아직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서 필요할 경우 추가 금리 인상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가 상승률 목표치는 2%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에 있는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엿새 연휴가 될 경우 내수 경기 활성화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도 나섰습니다. 뉴스광장 2부 이어갑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바다로 쏟아져 나온 지 오늘로 사흘째입니다. 안전한지가 가장 큰 관심인데 어제 원전 앞바다 바닷물의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에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쿄에서 박원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3, 2,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 약 2시간 뒤 도쿄전력은 반경 3km 이내 10곳에서 바닷물을 채취해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지점에서 1리터에 10베크렐을 밑돌아 자체 기준치인 700베크렐에 한참 못 미쳤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放出に伴ってですね、異常な値が出てない、低い値に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は確認できるかと思っております。 일본 수산청도 오염수 방류 이후 잡은 생선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연구기관에 의뢰했습니다. 可能な限り毎日魚の分析を続けましてデータに厚みを持たせてですね消費者の皆さんにも安心してもらえるようなデータにし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방류가 시작된 이후 도쿄전력은 물론이고 일본 각 정부 조직, 기관마다 삼중수소 농도 측정에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 입장에선 소문 피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방류 계획이 더 확대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3월 말까지 계획된 방류량은 3만 톤, 대형 탱크 30기 분량입니다. 하지만 빗물과 지하수 유입으로 오염수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방류는 30기가 아니라 10기 분량만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이면 애초 목표로 잡았던 30년보다 방류 기간이 훨씬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량을 점점 더 늘려나가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모든 데이터가 일본 쪽에서 나오다 보니 제대로 측정되고 관리되는 건지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가 후쿠시마 현지에 우리 쪽 전문가를 상주시켜야 한다고 요구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방류 사흘째지만 아직 전문가 파견 시점과 점검 대상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정인 기자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공개하고 있는 일본 오염수 방류 안전성 자료입니다. 해수 유입량과 희석된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 등 6가지 측정 자료가 실시간 공개됩니다. 모두 초록색, 기준치를 만족한다고 표시돼 있지만 데이터를 제공한 건 일본 도쿄전력입니다. An analysis of the diluted ALPS treated water is conducted daily by TEPCO and the data is posted here. 정부는 실제 안전 기준이 지켜지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해 우리 측 전문가 1명 상주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파견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파견 주기도 처음엔 거의 매일 방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2주에 한 번으로 조정됐습니다. 문제는 우리 측 전문가의 구체적인 검증 활동 내용이 전혀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를 파견하기로 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아직까지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누가 언제 얼마 동안 머물며 무엇을 점검할지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주고받고 또 갔을 때는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활동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좀 디테일하게 추가 실무를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하겠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협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면서 이렇게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서 자료를 공유하는 것이 지금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협조 체계가 없으면 그냥 설명만 듣고 주는 자료만 가지고 돌아오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부는 주말 중에는 우리 측 전문가가 출발할 수 있도록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이번 오염수 방류로 어업인뿐만 아니라 수산물을 다루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또 매출도 급감하면서 아예 업종을 바꾸거나 폐업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창원 최대 번화가에서 20년 넘게 영업해온 참치 전문점입니다. 올해 초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예고하면서 매출이 지난해 대비 30% 이상 줄었습니다. 유통업체를 통해 방사능 측정 검사 결과치를 수시로 확인하고 일본산 참치를 쓰지 않는다고 홍보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이달 말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막 애를 썼는데 자꾸 대출이 늘어나니까 더 이상 대출 늘리기는 싫어가지고 그래서 그만두는 거예요. 주방장 특선요리 식당을 운영하는 25년 경력의 권택수 씨.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뒤 일식 판매 공간을 대폭 줄였습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공간을 삼계탕 등 한식을 파는 데 쓰고 있습니다. 고깃집으로 바꿔야 되나 아니면 지금 뭐 그냥 국밥집으로 해야 되나 일식을 그만두고 또 예약도 지금 이제 거의 캔슬나는 분위기고. 소상공인 단체는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서 수산 요식업자 가운데 업종 변경을 고민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고 전합니다. 이 때문에 지속적인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에 더해 장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저리 대출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대출을 해갖고 2년 거치에 8년 상한 소상공인들도 돈을 갖기가 쉬워요. 그 대신 좀 축소시켜갖고.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위축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경기도 등 일부 자치단체는 소상공인 융자와 업종 전환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오염수라는 용어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수산물 소비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앞서 정치권에서 벌어졌던 논쟁이 또다시 가열되는 분위기입니다. 김보담 기자가 보도합니다. 논란에 다시 불을 붙인 건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의 발언입니다. 오염수라는 표현 때문에 오히려 소비가 줄어드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용어 정리도 한번 정무적인 차원에서 정부에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을 직접적으로 듣고 왔습니다. 공식 용어는 여전히 오염수라면서도 상황에 따라 표현을 달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일부 열어둔 겁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방류 첫날 오염수에 이런 수식어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과학적 처리와 검증을 거쳐 방류하는 오염수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일본 정부는 방사성 물질이 제거됐다며 공식 용어로 처리수를 쓰고 있습니다. 이후 여권 일각에서 오염 처리수를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고 야권이 반발하며 한 차례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단 처리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오염 처리수라고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일본 입장에 맞장구를 치고 오염수라는 공식 용어로 바꾸겠다고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시민들 사이에서도 엇갈린 의견이 나옵니다. 처리수가 맞는 것 같아요. 처리한 거를 여기서 체크를 하잖아요. 오염수 표기가 맞지 않나. 제가 보기에는 처리수는 안심을 주기 위한 그런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중국 정부는 핵 오염수로 부릅니다. 반면 오염수 방류가 국제 안전 기준에 맞는다고 평가한 미국과 유럽연합은 처리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미국 언론 중 일부는 정부 공식 용어 대신 처리된 폐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정치권에선 여야가 국회 밖에서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괴담에 맞서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를 멈추라며 대규모 도심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또 국회에선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 광고가 논란이 됐습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현실이 되자 국민의힘은 우리 수산물을 지키겠다며 수산 현장을 잇따라 찾았습니다. 수입 수산물 검사와 유통 과정도 살펴보고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야당의 행태는 수산물 불매 운동과 다름없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우리 수산물에 방사능 색칠을 해서 어민과 수산업 종사들의 생계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이런 반국가적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즉각 중단하라. 민주당은 일본의 범죄 행위를 반드시 막고 어민들의 생계를 지켜야 한다며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정부를 향해선 일본의 환경 범죄를 방조한 공동 정범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본의 이 범죄 행위를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정부가 할 일이고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들이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부가 예산을 들여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 홍보 광고를 내보낸 것을 두고는 국회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유튜브 하나 제작하는데 무슨 돈이 10억이 들었을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 결과입니다.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사실관계, 팩트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시급히 10억을 사용하게 된 거 아닙니까?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진실을 알리고자 정책을 홍보하는 건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오늘 아침 5시 30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공단 안에 있는 인테리어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불길이 커지며 소방차 22대가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을 마친 뒤 정확한 화재 원인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그제 북한의 군사위성 발사를 두고 공식 회의를 소집했지만 규탄 성명 등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종료됐습니다. 안보리 회의에선 오히려 북한과 중국이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며 논쟁을 벌였습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두 번째 군사위성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이사국 13개국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위성 발사는 대북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일본은 특히 6월과 7월에 이어 똑같은 주제로 또다시 회의를 열어야 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며 안보리 회원국들이 북한의 결의 위반에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which flew directly over the Japanese archipelago, severely threatened the peace and security of Japan. 이 위성 발사는 국가의 주권이라고 주장하며 맞서던 김성 주 유엔 북한 대사는 일본을 향해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It also condemned Japanese heinous crime against humanity, containing the large quantity of the radioactive material. 중국 역시 추가 발언을 신청해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中方敦促日本政府纠正错误决定，立即停止核污染水排海，以真诚的态度同有关国家和利益官方善意沟通，以负责任的方式处置核污染水。 일본 대사는 불편한 기색으로 오염수 문제는 유엔 안보리 논의 주제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I don't see the relevance of their argument to today's topic. I just would like to make the following clear. This matter should not be subject to political discussions. 당초 북한의 위성 발사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던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규탄 성명이나 추가 제재 등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는 없이 일본의 오염수 문제만 공론장으로 끌어낸 채 종료됐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미국 물가 상승률이 아직 높은 수준이라며 금리를 더 올릴 준비가 돼 있다고 했습니다. 2%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변경할 계획도 없음을 분명히 했는데 다만 추가 긴축은 매우 신중하게 진행될 거라고 했습니다. 뉴욕에서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혹시나 했지만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이번 잭슨홀 연설에서도 추가 긴축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정점은 지났다지만 미국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필요하다면 금리를 더 올릴 거라고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연준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인 2%를 변경할 계획도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제 물가 상승률 2% 시대는 힘들다며 3% 정도로 올려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확실히 선을 그은 겁니다. It remains too high. We are prepared to raise rates further if appropriate and intend to hold policy at a restrictive level until we are confident that inflation is moving sustainably down toward our objective. 그러면서 미국 경제가 추세를 넘어 좋아지고 있다며 계속 이렇다면 물가를 끌어내리기 위한 추가 긴축은 불가피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1년 반 넘게 이어지고 있는 연준의 강력 긴축에도 미국 경제가 끄떡없는 상황을 설명한 건데 미국의 3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 전망치는 5.9%에 이릅니다. Additional evidence of persistently above trend growth could put further progress on inflation at risk and could warrant further tightening of monetary policy. 다만 추가 긴축은 경제 지표에 따라 더욱 신중하게 결정될 거라면서 이른바 강경 매파 발언과는 한 발짝 거리를 두며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이걸 반영하면서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모두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시중에 얼마나 많은 돈이 풀렸는지 가늠하기는 힘듭니다. 파월 의장도 불확실성이 너무 커 적정 금리 수준을 말하기 힘들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을 어떻게 해서든 2%로 끌어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역시 예측하기 힘듭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다음 달 추석 연휴가 엿새로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내수 경기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면서 정부가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시 공휴일 지정이 검토되는 10월 2일은 이른바 낀 평일입니다. 나흘간의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평일로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 6일 연속 휴무일이 만들어집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당이 임시 공휴일 지정을 건의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지는 휴일, 국내 관광 활성화 등으로 소비가 늘어나 내수 경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당정의 기대입니다. 길게 되면서 가족들이랑 같이 보낼 수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해외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근처라도 놀러 가 보려고. 길게 6일 동안 쉴 수 있게 되어서 더 좋을 것 같고, 네, 나라 이제 경제도 원활하게 더 돌아갈 수 있고. 임시 공휴일은 법정 휴일이 아니어서 민간 기업은 회사가 쉴지를 결정합니다. 지난 2017년에도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최장 열흘 연휴가 만들어졌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당시 경제단체들 자체 조사를 보면 대기업은 88%가 10일간 쉰다고 한 반면 중소기업의 휴일은 평균 7.6일로 사실상 임시 공휴일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내수 경기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이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합니다. 당정은 이 같은 문제를 포함해 임시 공휴일 효과를 살릴 수 있는 종합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10월 2일 임시 공휴일 지정 방침이 정해지면 다음 달 초쯤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될 걸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어제 임명됐습니다. 이로써 6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상임위원들의 후속 인선이 늦어지면서 당분간 파행 운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박효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정식 임명했습니다. 국회는 자녀 학교폭력 의혹과 이른바 언론장악 논란 등에 따른 여야 의견 차이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언론 정책 전반의 이해도가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편향된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적임자입니다. 수많은 의혹에 대한 최소한의 해소도 없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일방적으로 임명한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거부합니다. 방통위는 당분간 이동관 이상인 2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지난 3월 최민희 전 의원이 국회 추천을 받았지만 윤 대통령은 적격성을 문제 삼으며 임명을 5개월째 미루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민희 위원 임명 때까지 후임을 추천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퇴임한 김효재, 김현 두 상임위원회 후임 추천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검토하고 있지만 최 전 의원 임명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야권이 이 전 사장 추천을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6기 방통위는 민영화 등 공영방송 재편,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KBS와 MBC 등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만으로도 회의 개최와 안건 의결이 가능해 다른 상임위원 인선 마무리 전이라도 빠르게 주요 안건을 처리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한편 언론단체들은 언론 탄압 장악의 주동자가 방송 공공성을 위해 만들어진 방통위 수장이 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잼버리 사태 관련 현안 질의가 예정됐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 회의가 여당 의원들과 또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불참으로 파행됐습니다. 김 장관이 국회에 대기 중이라는 소식에 야당 의원들이 찾으러 나서면서 장관 추격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야당이 입수한 여성가족부의 답변 자료. 국회 현안 질의를 앞두고 작성된 겁니다. 잼버리를 집행할 책임은 전라북도와 조직위 사무국에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사무총장을 지휘할 책임이 있는 조직위원장, 즉 여가부 장관은 구체적인 업무 과정과 상시 집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총괄 책임이 있는 주무부처였습니다. 전라북도와 조직위 사무국에 있다고 유체이탈 화법을 쓰고 있습니다.
김현숙 장관은 정작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출석 대상에 대한 여야 합의 실패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이 국회에 있으면서 회의장에는 불참했다며 찾아 나서기도 했습니다. 아니 화장실로 도망가요? 아니 국회 어디 있어요? 갑시다. 어디 화장실로 도망가요? 상임위가 열렸는데도 장관이 참석 의무를 어겼다고 반발했습니다. 오늘의 자리는 잼버리 사태의 의혹을 검증하고 규명할 수 있는 국회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국민들은 상당히 실망하셨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통령실 경호처장 출석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파행을 의도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현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어제서야 뜬금없이 출석 요구 대상자 1순위로 올려놓았습니다. 누가 봐도 터무니없는 주장이고 정치 공세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의사 일정을 다시 잡고 김 장관 출석을 재차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등산로 살인 사건의 피의자 최윤종이 범행 8일 만에 어제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얼굴을 가리지 않고 그대로 드러낸 최윤종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는데 경찰은 계획 범행이라고 봤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이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등산로 살인 피의자 최윤종. 신상 공개 뒤 처음으로 얼굴을 드러냈는데 취재진을 보자마자 미묘한 탄식을 내뱉습니다. 범행 8일 만에 검찰로 넘겨지면서 최윤종은 우발적인 일이었다 주장했습니다. 범행 왜 저질렀습니까? 피해자 결국 사망했는데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경찰이 파악한 정황은 다릅니다. 4달 전 둔기를 산 점, 범행 전 살인, 강간 기사를 보고 포털 사이트에 둔기와 공연 음란죄 등을 검색한 점 등은 명확한 계획 범행의 증거란 겁니다. 특히 경찰 조사 끝에 최윤종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자백하면서 살인의 고의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최윤종에 적용된 혐의는 강간살인.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돼 현행법상 가장 처벌이 무거운 죄명 중 하나입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검사 4명을 투입해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어제 첫 검찰 면담에서 최윤종은 폭력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태도를 보이진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조리 있게 설명을 하지 못했고 상대의 기분이나 감정을 잘 알아차리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범행 계획 정황 등으로 비춰 우울증이나 인지 능력으로 감경받을 만한 상태는 아니다라면서 가석방을 차단하기 위해 사형 선고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출근길에 피해가 발생한 만큼 공무상 재해 신청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큰 불이 나 일하던 외주 업체 직원 1명이 숨졌습니다. 내부에 폐유 등이 저장돼 있어 강한 불길과 연기가 이어졌고 주변 고속도로는 한때 큰 정체를 빚었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검은 연기가 퍼집니다. 어떡해, 어머, 어떡해. 폭발 소리도 연이어 터집니다. 다급한 소방대원들의 목소리. 헬기는 쉴 새 없이 물을 뿌리지만 하늘을 뒤덮은 연기는 사그라들 줄 모릅니다. 오전 11시쯤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시작된 불은 8시간 만에야 완진됐습니다. 수시로 이제 뻥 하면서 뭐 기름통이 폭발하는 것처럼 폭발음이 들릴 때마다 이제 불이 이제 팡팡 올라오고 무슨 진짜 뭐 연기 이제 뭐 화산 폭발하듯이. 소방당국은 폐유를 저장하는 탱크를 수리하는 도중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빨간 탱크에는 폐유가 들어있는데요. 이 탱크들 중 하나에서 시작된 불이 옆 건물들로 퍼지면서 지금은 이렇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모두 불에 탔습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던 11명 중 10명은 곧바로 대피했지만 빠져나오지 못한 외주업체 소속 50대 남성은 숨졌습니다. 안타깝게 사망하신 분은 가운데 탱크에서 게이지 교체 작업을 하던 중에 급작스러운 화재로 인해 가지고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큰 연기가 인근으로 번지면서 서해안 고속도로 일부 구간도 한때 통제되고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 정밀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에서 사람을 살해하겠다고 허위 신고를 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는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3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8일 밤 9시 10분쯤 청량리역 인근에서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겠다며 허위로 112 신고를 해 경찰관과 소방대원 60여 명을 출동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외로워서 관심을 받고 싶었다. 경찰관이 얼마나 빨리 출동하는지 실험해 봤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새벽 1시 25분 경북 김천시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진앙은 경북 김천시 남쪽 18km 지역이며 상세 주소는 경북 김천시 조마면 대방리, 진원의 깊이는 9km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경북 지역에 진도 3의 흔들림이 전달됐습니다. 진도 3의 진동은 실내, 특히 고층 건물에 있는 사람이 현저하게 느끼며 정지해 있는 차가 약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주말 아침 공기는 선선한데요.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늦더위가 낮 동안은 이어지겠습니다. 중부 내륙 곳곳과 남부지방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한낮의 서울 기온은 31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높겠고요. 하늘 표정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많이 끼겠고 영남과 남해안, 제주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내륙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100m가 채 되지 않는 곳이 있어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운전하셔야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의 하늘은 맑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습니다. 서울이 23.4도, 대구 22.7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기온이 높겠습니다. 서울 31도, 안동 32도, 대전과 전주, 광주도 32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비의 양이 꽤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특정한 사유로 출산과 양육이 어려운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미등록 영아를 보호하기 위한 보완 입법이 될 걸로 기대되는데요. 안전한 출산과 건강한 양육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아기를 살해했던 친모. 몇 년 만에 드러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 왜 살해하셨습니까? 숨진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출생 신고가 안 된 아기가 숨지고 버려졌던 사례가 뒤늦게 대거 확인되면서 내년 7월부터 병원에서 태어난 아기는 무조건 지자체에 통보됩니다. 그러나 위기 임산부가 병원을 피해 안전하지 않은 병원 밖 출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는 익명으로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를 통과시켰습니다. 지원 대상은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인 사유로 출산과 양육이 어려운 위기 임산부. 직접 양육을 선택했을 때 정부 지원도 상담받을 수 있게 하고 피치 못할 경우 보호출산을 신청하는 절차가 담겼습니다. 보호출산제 입법화까지 익명으로 태어난 아기의 알 권리 침해가 쟁점이었는데 산모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되 아기 출생 기록은 충실히 남기기로 했습니다. 시은면에 장은 아동의 출생을 등록하며 시군구의 장이 해당 아동의 후견이 되어 보호 조치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안전한 출산과 건강한 양육이기에 여전히 영아 유기 가능성과 양육 지원 부족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260만 원 드신 분은 대왕절개를 해야 되는 갑자기 그런 상황이어서 또 한 분 같은 경우 6월 달에 출산하신 분은 자연분만 했는데 210만 원인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고 위기 임신을 겪거나 출산을 겪는 경우에 아동들을 이제 스스로 키울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이 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출산제는 다음 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육군사관학교가 교내에 있는 독립운동가 5명의 흉상을 독립기념관 등 외부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공산주의 활동 이력 때문인 걸로 보이는데요. 독립운동 단체들은 이전 계획을 당장 중단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육군사관학교 내 강의용 건물인 충무관 앞에 이른바 독립전쟁 영웅 5명의 흉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홍범도,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장군과 이회영 선생입니다. 일본군과 싸운 독립군과 광복군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2018년 세워졌습니다. 육군사관학교가 이 흉상들을 철거해 독립기념관 등 외부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육사는 위치의 적절성, 국난 극복의 역사가 특정 시기에 국한되는 문제 등에 대한 논란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특히 홍범도 장군의 공산주의 활동 이력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같은 뜻을 나타냈습니다. 전시에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곳인데 공산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육사는 대신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의 가치 등을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 백선엽 장군의 동상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다양한 인물을 검토하고 있다며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등은 독립영웅들이 국군의 시작이라는 역사를 지우려는 시도라며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항일 무장투쟁의 위대한 역사인 청살리 대첩, 봉오동 대첩까지도 부정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복회도 정부의 해명과 함께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최근 교권 보호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가 종합대책까지 내놓았는데요. 학부모들이 수업을 도청해 공유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교사들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서희초 사망교사의 49대인 다음 달 4일 교사들이 집단 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소연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교사들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한 교사가 다른 교사에게 하소연한 문자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1학년 학부모들이 자녀 휴대전화에 위치 추적과 녹음 기능이 있는 앱을 깔아 수업을 도청하고 녹음 내용을 공유한 뒤 교사욕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게시글 이후 나도 비슷한 피해를 경험했다는 주장이 교원단체에 쏟아졌습니다. 사례가 120건이 넘고 있거든요. 불법적인 녹음이 진행되면서 교육행위에 대한 무언의 강제를 받고 있다고. 일선 교사들은 서희초 사망교사의 49제인 다음 달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이름 짓고 단체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휴가를 내고 모이자는 건데 재량 휴업일을 추진 중인 학교도 수백 곳에 이릅니다. 추모의 의미도 진짜 있는 거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좀 해달라는 선생님들 의지가 모인 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육청 입장은 엇갈립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애도의 마음으로 모인 교사들을 보호하겠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반면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49제 추모가 마련된다 그러는데 그걸 위해서 학교 수업을 다 멈춘다? 설득력이 있나요? 교육부는 목적도 방법도 정당하지 않다며 법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의 책임자인 교육감이 학생들의 교육을 외면하는 불법적 집단 행동을 지지하고 조장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학교 현장에 혼란이 불가피한 가운데 교사들은 오늘 오후 교권 보호를 요구하는 6차 도심 집회를 국회 앞에서 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이른 새벽 시간 광주의 한 금은방 유리문을 부수고 들어간 10대들이 기금속을 훔쳐 달아났다가 30분 만에 붙잡혔습니다. 지난해에도 비슷한 도난 사건이 있었던 골목이어서 상인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손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새벽 텅 빈 골목, 앳돼 보이는 남성 2명이 금은방 앞을 서성거립니다. 잠시 뒤 한 명이 망치로 유리문을 부수고 들어갑니다. 다른 남성이 뒤따르면서도 불안한지 연신 두리번거립니다. 2명이 진열장 안에 있던 귀금속 6천만 원어치를 훔쳐 달아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40초였습니다. 자고 있었는데 이제 소리가 나니까 애기 아빠가 창문으로 이제 보고 CCTV 보니까 이렇게 둘이 있어서 이제 창문 열고 이제 고함을 친 거죠. 한 명이 망을 보고 2명이 귀금속을 훔쳤는데 모두 10대 청소년입니다. 경찰은 이들을 추적해 도주 30여 분 만에 1km쯤 떨어진 길에서 검거했습니다. 금은방 60여 곳이 모여있는 거리입니다.
작년 말에도 이곳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금은방에서 10대들이 귀금속을 훔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에도 10대 3명이 귀금속 4천만 원어치를 훔쳤다가 9시간 만에 붙잡혔는데 망치로 유리를 깨고 들어와 순식간에 달아나는 수법도 똑같았습니다. 절도 사건이 잇따르자 상인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가장 불안한 것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충장로 파출소가 24시간 근무를 할 때에는 이런 주변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최근에 연달아 경찰은 3명 모두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최근 무차별 범죄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제주에는 주민과 관광객이 자주 찾는 올레길과 둘레길에서 특별한 치안 활동이 등장했습니다. 경찰이 말을 타고 가는 기마 순찰인데요. 고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숲이 우거져 제주 자연의 깊이를 향유할 수 있는 한 올레길.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말을 탄 자치경찰들이 들어갑니다. 인적이 드문 길에선 주변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제주 올레길과 한라산 둘레길을 순찰하며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살피는 자치경찰 기마대입니다. 들 봐봐봐. 여기서부터는 통신 불량 구간이야. 맞잖아? 네. 휴대전화가 잘 터지지 않고 CCTV 사각지대의 올레길과 한라산 둘레길을 선정해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112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전화 연결이 바로 끊어졌는데요. 이곳은 휴대전화가 잘 터지지 않아 자치경찰 기마대가 특별 순찰하는 구간입니다. 최근 무차별 범죄가 잇따르자 도심에서 해왔던 순찰을 일주일에 3차례, 하루에 2시간씩 올레길과 둘레길로 옮긴 겁니다. 길을 걷는 관광객들도 한시름 놓습니다. 조금 위험하기도 하고 좀 무서웠는데 이렇게 순찰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것 같아요. 기마순찰단은 추가로 CCTV 설치가 필요한 장소도 파악해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도 담당합니다. 거동 수상자, 좀 관광객이 아니다 싶은 사람, 또 홀로 걷는 여성분들, 특히 그런 분들 위주로 볼 거고요. 말산업 축구에 걸맞는 자치경찰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제주자치경찰은 올레길과 둘레길의 치안을 높이기 위해 차량 순찰 구역도 늘리고 드론 순찰도 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 초등학생들이 현장 체험 학습이나 수학 여행을 갈 때도 노란색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에 버스 업계가 반발하면서 학교도 당초 계획을 취소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에 국회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고 경찰은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조휴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생 현장 체험 학습 길에도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해석. 하지만 한 대당 400에서 500만 원의 개조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워 전국의 전세버스 3만 8천 대의 발이 묶일 처지에 놓였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선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질타 속에 교육부가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학교는 완전히 아수라장이거든요. 어디서 노란 버스를 어린이 통학 표시판 다른 노란 버스를 어떻게 갑자기 지금 학년 초도 아닌데 어디서 도대체 구하겠습니까? 국회에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어린이 통학버스 규정에 단서 조항을 넣어 전세버스를 빼는 방안 또는 전세버스에만 탈부착되는 안전표지를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좀 유연성 있게 시행령을 통해서라든지 조금 유연하게 좀 적용할 수 있는 그 틀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죠. 경찰도 일단 단속은 유예하고 홍보와 계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학기에 예정된 현장학습이나 수학여행은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세버스 업계는 한숨을 돌렸지만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입법에 대해서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항상 이 불안한 마음은 금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언젠간 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이 때문에 전세버스 업계와 교육 현장에서는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휴원입니다.
흡연자 중에 금연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각 자치단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금연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 보건소에서는 담배와는 거리가 먼 3살에서 5살 사이 유아를 상대로 금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김건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만 3살에서 5살 사이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교실입니다. 먼저 모래 그림 동화를 보면서 흡연과 금연에 대해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이어서 흡연이 왜 나쁜지, 니코틴과 타르는 어떤 작용을 하는지 등의 설명을 듣습니다. 이 타르가 우리 폐 속에 딱 들러붙어서 숨쉬기가 힘들고 폐암이라는 암을 유발을 해요. 간접 흡연조차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깨우치게 된 어린이들. 어른이 돼도 담배를 안 피우고 주변 사람의 금연도 돕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가까운 사람에게 금연을 호소하는 편지 쓰기. 고사리 손으로 한자 한자 써내려가는 편지들에는 때묻지 않은 순수한 마음이 담겼습니다. 편지는 종이로 접은 우체통에 고이 담고 어린이들이 직접 원하는 이에게 우체통과 함께 통째로 전달하게 됩니다. 누가 금연했으면 좋겠어요? 담배 피는 사람들. 왜요? 담배 피면 몸이 해로우니까. 몸에 해로우니까? 네. 편지 뒷면에는 금연 편지를 받은 흡연자가 보건소의 금연 클리닉에 참여하면 편지를 쓴 어린이와 함께 받는 혜택들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받으신 분은 또 충격을 받으실 거고 그걸로 인해서 또 보건소 오시게 되면 금연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거고. 세계보건기구의 2019년 발표에 따르면 매년 담배로 인해 최소 800만 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연결해 주말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차츰 경기권을 빠져나가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휴가철도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보니 정체 길어지는 속도가 아주 빠른 편은 아닌데요. 강원권으로 향하는 노선들의 정체가 조금 더 일찍 시작된 가운데 50번 영동선은 용인 주변, 60번 서울 양양선은 서종 부근에 가장 차가 많고 15번 서해안선 목포 방향은 서해대교 주변에 교통량이 몰리고 있습니다. 경기 동쪽 지역에서 충청 이남으로 향하신다면 35번 중부선을 이용하실 텐데요. 남이 방향 하남과 산곡 분기점 일대 짧은 정체를 지나고 나면 남이천 일대에는 이렇게나 짙은 안개가 끼어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1번 경부선 부산 방향으로도 곳곳으로 정체가 길어집니다. 경기권인 오산 일대 그리고 충청권인 천안 일대 포함해 총 20여 킬로미터 구간 밀리고 있고요. 60번 서울 양양선 양양 쪽은 강일에서 서종, 설악에서 정체입니다. 안전띠 잘 매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요즘 치솟는 물가 때문에 이만저만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주머니가 얇은 청년들에겐 더욱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부님이 청년들의 근심을 덜어주려고 직업을 한 가지 더 가졌다고 하는데요. 신부님의 이중 생활을 류재현 촬영 기자가 들려드립니다. 저희 식당은 메뉴는 한 가지인데요. 김치찌개를 제공하고 있고요. 가격은 이제 3,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밥상 문간이라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이문수 가브리엘 신부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수도원에서 기도하고 미사하고 아침 후다닥 먹고 이제 출근을 해요. 9시까지. 2015년 여름에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생활하시던 한 청년분이 굶주림과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당시에 뉴스에 좀 떠들썩하게 보도가 됐었어요. 생활고에 시달리던 무명의 연극 배우가 숨진 지 닷새 만에 발견됐습니다. 청년들이 부담 없이 식사할 수 있는 청년들을 위한 식당이 있으면 어떨까. 청년들을 위해서 무료로도 제공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청년들이 오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렴하게 받기로 했던 거거든요. 얼마간의 적자가 났던 것은 조금씩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당시에. 지금은 이제 정기 후원자분들이 한 2,000여 명 되는데 전에는 한 80명 정도였어요.
여기 인근의 국민대학교 학생이었는데 여기 식당 자주 이용하는데 식당의 취지를 알고 놀랬다. 자기도 뭔가 조금 이렇게 보답을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봉사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매주 금요일에 와가지고 봉사를 했어요. 되게 고맙죠.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니까 찾게 되는 것 같고 맛도 괜찮아가지고 그냥 계속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사회생활에서 돈 좀 벌다 보면 똑같이 받은 대로 한 번씩 하지 않을까. 제 3자한테 이렇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주거나 이런 것이 잘 없다고 생각했는데 동네에 이런 곳이 있으니까 올 때마다 좋은 기운 받고 먹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조금 더 살아보니까요. 설령 나의 꿈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행복할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어떤 실패의 쓰라림을 맛보시더라도 결코 이렇게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신부님에게 김치찌개란 제2의 인생이 아닐까요? 네. 주말인 오늘 한낮에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중부 내륙 지역과 남부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한낮의 서울 기온은 31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높겠고 하늘 표정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영남 지역과 남해안 지역, 제주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내륙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100m 안팎까지 좁혀져 있으니까요. 운전하실 때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셔야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하늘은 맑겠지만 강한 자외선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조금 낮고요.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전국에 또다시 비 소식이 있는데 비의 양이 꽤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주말 아침 뉴스 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